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 2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부 꽃이고요. 19쪽 23장 다른 세계를 향해라는 제목입니다. 소제목은 신앙과 양념입니다. 제가 밑줄 그은 문장 위주로 읽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중반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수백 년 동안 진행된 레콘키스타가 거의 완료되었음에도 별로 기쁘지 않았다. 여기 레콘키스타는 민족 독립운동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많이 운동을 했죠. 그게 레콘키스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서유럽 세계에서 어느새 그들은 후진국이 되어 있었다. 이베리아 반도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예요. 이베리아는 오랜 이슬람 지배로 서유럽 문화권에서 배제되어 있던 탓에 남들이 토끼처럼 달려갈 때 거북이처럼 기어온 것이다. 로마 시대에 히스파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로마의 주요한 속주라는 점에서 보면 이베리아는 게르만 전통의 프랑스나 영국보다도 훨씬 먼저 로마 문명의 혜택을 입었던 지역이다. 그런데 지금은 영락한 처지가 되었으니 이베리아인들은 당연히 이슬람이라면 치를 떨 수밖에 없었다. 온 세상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켜야만 비로소 이 치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 꿈을 이루려면 먼저 한 가지 전제가 필요했다. 이교도들의 세상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했던 것이다. 그들이 전력을 투여할 곳은 서쪽의 망망한 대서양과 남쪽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뿐이었다. 그리스도교 문명을 새로 일굴 터전도 역시 이 방면뿐이었다. 저 바다 너머에는 뭔가가 있겠지. 대항해 시대를 연 종교적 동기는 이렇게 무르익어갔다. 대서양으로 진출하게 된 또 하나의 동기는 경제적인 데 있었다. 동방의 문물은 일단 이탈리아의 항구들에 집적되었다가 육로와 해로를 통해 알프스 이북 서유럽에까지 전달되었는데 육로는 이베리아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해로는 북이탈리아와 플랑드르 상인들이 장악했다. 이베리아인들은 상선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빙 돌아가며 큰 돈을 버는 모습을 뻔히 바라보아야만 했다. 동방의 문물 가운데 가장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은 향료였다. 몰약, 계피, 바닐라, 코코아, 샤프란 등 모두 향료였으나 그 가운데 으뜸은 후추였다. 이탈리아 상인들에게 가장 큰 무역 이익을 가져다 준 것도 바로 후추였다. 아라비아 상인들은 향료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결코 알려주지 않았다. 후대에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섬들이 원산지라는 사실이 알려지지만 당시 유럽인들은 인도 어디쯤이라는 정도만 알았고 더욱이 인도가 어딘지 자체도 몰랐다. 그런데 신앙과 양념의 문제는 사실 하나였다. 그리스도교 세계를 확대하는 일과 향료 원산지를 찾는 일은 결과적으로 서로 중복되는 사업이었다. 어차피 기존의 그리스도교 세계 내에서는 향료 원산지가 없으니까. 타고난 모험심으로 항해가라는 별명을 얻은 포르투갈의 왕자 엔리케는 바로 그 점에 주목했다. 15세기 초부터 엔리케의 특명으로 구성된 탐험대는 이베리아를 떠나 아프리카의 서해안을 따라 남하했다.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탐험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약간의 노예들과 사금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했다. 탐험 결과가 누적되고 마침내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베르데의 곳이 발견되자 드디어 그가 의도한 성과가 드러났다. 대서양 동부의 해도가 작성된 것이다. 해도가 있으면 항로를 찾을 수 있고 항로를 찾으면 향료를 구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마데이라, 아조레스 등 대서양의 여러 섬이 포르투갈 소유가 되면서 중간 보급기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부산물이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 소제목은 땅 따먹기 게임입니다. 26쪽이고요. 포르투갈 앙주왕 2세는 작은 할아버지인 엔리케의 유지를 받들어 대서양 탐험대를 계속 지원했다. 마침내 1488년 탐험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성과가 이루어졌다. 그 전에 리스본을 출발한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까지 갔다가 포르투갈로 귀국한 것이다. 아프리카의 끝을 발견했으니 이제 그곳만 돌아 동쪽으로 가면 인도를 찾을 수 있을 터였다. 폭풍으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디아스는 그곳을 폭풍의 곳이라고 이름 지었으나 주왕 2세의 생각은 달랐다. 폭풍을 겪은 것은 선원이고 국왕에게는 어쨌거나 향료를 발견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뿐이다. 그래서 주왕 2세는 희망봉이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바꾸었다. 포르투갈이 대어를 낚자 에스파냐도 큰 자극을 받았다. 에스파냐는 엔리케의 원래 구상을 쫓아 대서양 항로를 개척하기로 마음먹었다. 포르투갈이 동쪽으로 간다면 우리는 서쪽으로 간다. 대서양 넘어 서쪽으로 계속 간다면 인도에 닿을 수 있으리라. 그 일을 성공시킨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였다. 희망봉이 발견되기 전인 1482년 콜럼버스는 포르투갈의 주왕 2세에게 대서양 탐험의 지원을 부탁했으나 당시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항로에만 관심이 있었던 주왕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의 이사벨 1세에게 부탁했다. 여왕 역시 처음에는 승인을 미루다가 1492년 그라나다의 정복으로 레콘키스타가 완료되자 계획을 허가했다. 그해 10월 콜럼버스의 산타 마리아호는 카리브해의 바하마 제도에 도착했다. 콜럼버스는 여기가 바로 인도라고 여겼고 그 믿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자, 중재 역할을 맡은 로마 교황 알렉산드르 6세는 1493년 베르데 곳에서 서쪽으로 약 480km 떨어진 지점에 남북 방향으로 가상의 경계선을 긋고 서쪽은 에스파냐, 동쪽은 포르투갈의 소유라고 발표했다.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는 포르투갈이 먼저 진출했으니 포르투갈의 소유로 하고 신대륙은 에스파냐의 몫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포르투갈은 신대륙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니 누가 봐도 불공평했다. 결국 그 이듬해 두 나라는 경계선을 다시 서쪽으로 1500km쯤 더 이동시키기로 합의했는데 이것을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부른다. 가상의 경계선이 처음 위력을 발휘한 때는 1500년이었다. 그해 포르투갈 선원 카브랄은 희망봉으로 가던 항로에서 실수로 이탈했다가 브라질 해안에 닿았다. 실수로 행제를 얻은 그는 국왕인 마누엘 1세에게 보고했고 왕은 이탈리아의 항해 전문가인 아메리고 베스푸치에게 확인해 보라고 했다. 1503년 베스푸치는 마누엘에게 드디어 토르데시아스 조약의 성과물이 생겼음을 알렸다. 정작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오늘날 콜롬비아라는 나라 이름으로만 남았지만 브라질을 확인한 베스푸치의 이름 아메리고는 대륙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 아메리카가 되었다. 1497년 마누엘로부터 대사라는 직함을 받은 바스쿠 다가마는 4척의 배를 이끌고 리스본 항구를 출발했다. 이듬해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인도에 가닿은 다가마는 아라비아 상인들의 방해 공작을 무릅쓰고 유럽인으로서는 최초로 향료 원산지에서 향료를 구입하는 데 성공했다. 엔리케가 탐험을 계획한 지 80년 만에 디아스가 희망봉을 발견해 절반의 목표를 이룬 지 꼭 10년 만에 인도 항로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519년부터 3년간에 걸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 일주에 성공한 마젤란의 탐험은 대항해 시대 100주년 기념 선물이었다. 마젤란은 항해 도중 필리핀에서 죽었으므로 엄밀히 말해 최초의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은 몰로카 출신으로 처음부터 항해에 참여한 그의 노예 엔리케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소제목은 문명의 얼굴을 한 야만입니다. 31쪽이고요. 1511년 쿠바를 정복하고 이곳에 근거지를 차린 에스파냐는 본국에서 아예 대규모의 군대를 데려다 놓았다. 탐험가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아메리카에는 제법 힘기나 쓰는 원주민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에스파냐는 탐험대라는 간판을 내리고 대신 원정대에 깃발을 세우기로 했다. 이제 에스파냐는 원주민들에 대한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나섰다. 포르투갈이 탐험대에서 상선에 세련된 코스를 밟았다면 에스파냐는 탐험대에서 원정대라는 무식한 코스를 선택한 셈이다. 에스파냐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향료 무역의 이득을 노리고 인도양과 동남아시아의 섬들과 접촉한 포르투갈과 달리 에스파냐는 대륙을 상대로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이득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정복의 과정은 포르투갈의 경우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야만적이었다. 그리스도교 이외에는 문명의 개념을 부여하지 않았던 에스파냐인들은 아스테카 제국을 문명국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나 아스테카인들은 찬란한 고대 문명인 마야를 개성한 데다 문명의 가장 명확한 증거인 문자와 달력도 사용하고 있었다.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시작한 1519년에 에스파냐의 에르난 코르테스는 11척의 함대와 14문의 대포, 660명의 병력으로 쿠바의 기지를 떠났다. 그들이 닿은 곳은 오늘날 멕시코시티의 외항이라 할 베라크루스였다. 이곳에서 에스파냐 군은 무려 4만 명의 원주민 군대와 싸워 이겼다. 아스테카의 결정적 약점과 에스파냐의 우수한 화력이 한데 어울려 나온 어처구니 없는 전과였다. 이교도의 문명은 문명이 아니라는 그의 생각은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지극히 야만적 행위로 실현되었다. 수천 년간 이어진 멕시코의 고대 문화를 군홧발로 짓밟고 아스테카 원주민을 대량으로 학살했다. 아스테카 궁전을 장식하던 수많은 황금 장식물은 순전히 본국으로 수송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현지의 가마에서 녹여졌으며 피라미드를 비롯한 테노치틀란의 많은 신전은 최우선적인 파괴 대상이 되었다. 아메리카가 발견된 이후 에스파냐에서는 탐험가를 자처하는 수많은 건달이 신세계로 건너왔다. 그들 대부분은 남아메리카 어딘가에 있다는 엘도라도라는 황금의 땅을 찾으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피사로라는 자였다. 그는 한동안 수색과 탐험을 거듭한 끝에 페루의 잉카 제국이 바로 엘도라도라고 확신했다. 10세기 이후 안데스 고원지대 쿠스코에 자리 잡은 잉카 제국은 에스파냐가 침략해올 무렵 전성기를 맞고 있었다. 더욱이 잉카는 아스테카와 달리 군사력도 강한 국가였다. 국력이 크게 일어나자 잉카의 지배층은 쿠스코파와 에콰도르파로 양분되어 다툼을 시작했다. 1531년부터 2년간 두 세력은 치열한 내전을 벌여 에콰도르파가 승리했으나 대외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내부는 치명적이었다. 결국 조개와 새의 싸움에서 이득을 본 어부는 피사로였다. 쿠스코 세력과 한창 전쟁 중이던 아타우 알파로서는 누구의 도움이라도 아쉬운 판에 강력한 무기를 가진 에스파냐군이 지원을 약속하니 반갑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이듬해 내전에서 승리하고 황제가 된 아타우 알파에게 피사로는 명함이 아닌 성서를 내밀었다. 태양신을 비롯한 자연의 신들을 믿는 잉카인들에게 성서가 웬 말,
아타우 알파는 성서를 내던지고 개종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것은 겨우 180명의 카바호들에게 제국을 송두리째 내주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1533년 마지막 황제 아타우 알파는 문명의 얼굴을 한 야만인들의 손에 처형되었고 그 반인반수의 야만인들은 쿠스코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태평양 연안 산기슭에 오늘날 페루의 수도가 된 리마라는 새 도시를 세워 본격적인 식민지 지배에 나섰다. 자, 다음 소제목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36쪽이고요. 졸지의 본토의 수십 배에 달하는 해외 식민지를 얻게 된 에스파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왕실 직속 기구를 편성했다. 에스파냐 왕실에서는 우선 믿을 만한 인물로 식민지 총독을 파견했고 현지의 콩키스타도르에게는 각자 정복한 영토를 관할하게 했다. 또한 정복지마다 교회를 짓게 하고 사제들을 대거 파견했다. 정복 과정에서 살아남은 원주민들은 즉각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남아메리카의 대농장들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이 원주민 여성들을 함부로 대한 것은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크나큰 결과를 빚었다. 이로 인해 메스티소라는 전혀 새로운 인종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백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티소는 그 무렵에 생겨나 현재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최대 인구를 형성하고 있다. 신대륙에는 황금과 땅과 노예와 여자가 있었다. 에스파냐 사람들, 특히 남자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 서유럽의 후진국 에스파냐는 이것을 미천으로 일약 국제적인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된다. 특히 엘도라도까지는 아니어도 멕시코와 칠레에서 다량으로 발견된 은광과 금광은 에스파냐의 경제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오랫동안 구세계와 독립된 역사를 가져왔기에 신세계 원주민들은 구세계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었다. 바로 옥수수, 감자, 강낭콩, 호박, 면화, 토마토 등이었다. 이 작물들은 단순히 식탁을 풍요롭게 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구세계, 특히 유럽에 만연한 빈민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해야 할까? 만병의 근원이라는 담배도 신세계가 원산지였다. 자, 다음 소제목은 정복의 결실이고 40쪽입니다. 당시 지구 전체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은 유럽인들 뿐이었다. 아는 것은 힘이고 지식은 곧 권력이다. 세계의 정체를 먼저 인식한 유럽 문명은 결국 세계의 중심이라는 지위를 획득하고 글로벌 문명을 선도하게 된다. 그 출발점이 바로 대항해 시대, 정복의 시대다. 이 시대의 유럽의 경제는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다. 동쪽 아시아에서는 아라비아 상인들을 물리치고 향료를 직수입할 수 있게 되었고, 서쪽 아메리카에서는 금과 은, 각종 신종 작물들이 쏟아져 들어왔으며, 남쪽 아프리카에서는 건장한 흑인 노예들이 마구잡이로 잡혀왔다. 서유럽 경제의 중심지는 급속히 바뀌었다. 지중해 무역의 의존도가 떨어지면서 이탈리아와 폴란드 자치도시의 상인들은 쇠락해갔다. 새로운 경제 중심은 단연 이베리아였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서유럽의 후진국에다 이슬람의 멍에까지 뒤집어쓰고 있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일약 서유럽 세계의 맹주로 떠올랐다. 그들에게 주어진 문명사적 역할은 중세 이래 전통적 강국으로 성장한 프랑스, 영국, 독일의 서유럽 세계가 성장하는데 경제적 밑거름이 되는 것이었다. 살아남은 이탈리아와 폴란드 상인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다.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참패한 뒤 그들은 시장의 관점에서 생산과 판매의 과정을 새로이 바라보게 되었다. 새로운 깨달음의 먼 결과는 자본주의였고 가까운 결과는 네덜란드, 폴란드와 영국, 프랑스가 잇따라 세우게 되는 동인도
주식회사였다. 1571년 에스파냐와 베네치아, 로마 교황의 연합함대와 오스만 제국의 함대는 그리스 부근의 해상에서 다시 한번 맞붙었다. 불과 30년 만의 재대결에서 연합군은 오스만 함대에게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이 레판토 해전인데 여기서의 활약으로 에스파냐 함대는 무적함대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연합함대가 승리함으로써 오스만 제국의 지중해 장악은 저지되었고 그리스도교 세력이 지중해 교역의 주도권을 잡았다. 네, 여기까지가 23장 다른 세계를 향해 라는 제목의 내용이었습니다. 참 흥미진진하네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진출하는 거죠. 아프리카로 나가고 또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장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